안녕하세요. 자동차 최신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최상급 자동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이 보시죠. 보면서 좀 소름 돋고 무섭기도 하고 미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지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화웨이와 JAC의 합작이요. 마에스트로 S800이 공식 출시했습니다. 거제 출시가 됐고 지금 5월 중반 이후부터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10,000대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사전 계약 10,000대가 넘었다라는 게 참 무섭다. 중국의 애국 소비가 본격화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아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운전석입니다. 그냥 뭐랄까 너희들이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우리가 다 넣어봤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차가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S클래스의 마이바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본다면 가장 최상급의 롤스로이스의 팬텀이 있고 그다음 벤틀리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벤츠의 마이바흐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S7 시리즈 A8입니다. 즉 최상급의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마이바흐를 경쟁 차종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야, 멋지다. 뭐 컬러야 뭐 다양하게 다 있는 건데 뭔가 좀 더 중후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공식적인 영상과 이미지에서는 이 컬러를 많이 썼어요. 거대한 모니터가 3개 있습니다. 중간에 중심이 있고 뭐 계기판, 그다음 오른쪽에 조수석.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가장 고급 자동차는 거의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자동차에 왜 저렇게 모니터를 많이 달아? 라고 생각했죠. 자, 테슬라가 했던 건 모니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그 기술.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중심 OS가 있어야 되고 그 OS가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룰 수 있고 뭐 다루지는 않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념. 근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물론 얘들도 뭐 비슷한 구조이긴 하겠지만 각각 부품들이 ECU 형태로 해서 뭐 사실상 별도의 OS가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OS가 없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중국과 테슬라처럼 OS가 있고 그게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연결되는 그 개념으로 지금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문제인 게 지금 자체적인 OS를 못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미 테슬라와 중국의 기업들은, 상위 기업들은 다 자체 OS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4바퀴 달렸고 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가 마치 과거에 피처폰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 피처폰들도 보면 화면이 길게 바 형태로 되어 있고 마치 앱들이 있고 아이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건 구형의 방식에서 그냥 모습만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반면에 아이폰은 OS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다 따라가죠.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그 피처폰의 대전환기 그 시작점에 구닥다리 피처폰들이 스마트폰처럼 아이폰처럼 보이기 위해서 바 형태의 아이콘을 집어넣고 하던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간 기업들은 테슬라와 지금 중국의 상위 기업들만 하고 있어요. 자체 OS가 있고 그 OS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전체를 다루는. 근데 내연기관은 아직 OS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연구개발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념이 중국에선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고 그 공간에서 최대한 뭔가를 많이 누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슬라처럼 모니터 한 개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훨씬 달라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중국 기업들은 야, 모니터 그거 별로 안 비싼데 원가는? 그러니까 계기판에도 붙여주고 그다음 조수석에도 또 붙여주고 뒤에도 붙여주고 모니터를 그 밴 형태에서는 좀 많이 달린 건 저런 모니터가 한 11개, 10개씩 달린 자동차도 있습니다. 모니터만 10개 달린 자동차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 정도로 달아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공포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돼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모니터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로 소비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 자, 자동차가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중국이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전통적인 한국의 자동차를 집어넣으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내연기관 애들이 만드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구닥다리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죠.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이건 당연히 마이바흐를 경쟁 차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이겠죠.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시트로 해서 뉘어지고 자, 이건 참고로 왜 이렇게 약간 노티 나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저 나무 결, 무늬 실제 나무겠죠. 나무나 가죽을 그냥 흰색으로 발라버리면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소비하는 소비층 자체가 적어도 40대 이상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배경이나 저 나뭇결 무늬 없이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죠. 디스플레이를 저기에서도 넣어놓고 모든 정보를 이용하면서도 차에 제어할 수 있는 각자의 의자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들어갈 것이고 문은 당연히 저기 버튼을 누르면 모터로 해서 열리고 그 다음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중간에 그 모니터예요. 그래서 누르면 위에서 모니터가 내려오고 와 그냥 보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자 이게 기존의 BMW도 이걸 시도했는데 차가 짧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그 비율도 이상해요.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서 그 모니터를 중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자, 이게 잘 구현되어 있는 게 그 미니밴, LM 같은 것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이 분리된 그 벽에다가 아예 모니터를 박아버리는 그 형태. 사실 그 형태에서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세단형에서는 이게 공간적인 제약이 있긴 있어서 쉽지 않다. 이게 팬텀 정도 급으로 가면 그나마 분리해서 여기에서 모니터를 거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한 5.3, 4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어떤 상급 라인업으로 가면 거대한 모니터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앞에 운전석이에요. 운전석의 의자 뒤에 있죠? 저 하단에 살짝 보이죠? 그 앞좌석의 운전석의 어깨보다 훨씬 낮은 데까지 내려오는 그 거대한 모니터입니다. 와, 그래서 앞과 뒤를 분리하면서 이제 디자인 하나씩 보시고 뒤에 스펙이나 내용 쭉 한번 보시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결국은 중국 자동차들이 다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미래 자동차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은 단순화되어 있고 라이트도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얇고 넓고 그래서 근데 이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결판 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어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카메라 디자인이나 조금씩은 있지만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최상급의 스마트폰들은 사실은 똑같잖아요. 전체가 화면이고 테두리가 직선이나 곡선이냐. 그 다음 측면에 생긴 것도 다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들이 다 비슷한가요? 뭘로 판단이 되죠? 중앙에 칩셋이 뭐냐, OS가 뭐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의 성능이 어떠냐, 최적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그런 것들이죠. 중국의 자동차들이 디자인이 똑같아진다. 그 얘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디자인도 깔끔하지만 단순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의 디자인을 보고 야, 저 자동차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야, 비슷하게 생기면 문제가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미래의 자동차는 다 이렇게 되니까. 대신 그 속에 들어가는 OS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자, 이건 이미 중국이 자체적으로 최상급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동차는 구조로 본다면 이미 마이바흐를 뛰어넘은 거예요. 다만 그 마이바흐를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좀 과하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가 다 만들어진 이 자동차는 이미 마이바흐를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히려 다음 세대의 마이바흐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처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체 OS를 기반으로 이 정도까지 못 갔을걸요. 이게 뒷좌석에 앉아서 중앙에 모니터 있는 모델의 경우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출시된 자동차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거의 최상급이다. 자, 우리가 기존에 렉서스 LS를 봤죠. 사실 판매량이 처참합니다. 영국에서 작년에 3대를 팔아서 사실상 단종된 상태고, 많은 나라에서 판매가 멈춘 상태예요. 그나마 북미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뭐 몇백 대 수준으로, 몇백 대도 아니고 100여 대 수준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끝난 거죠, 사실상. 근데 렉서스는 그래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최상급인 자동차예요. 그들조차도 대형 세단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얘들이 지금 이걸 사전 계약 10,000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실 단기에 외국으로 나올 이유는 없겠죠. 특히 이제 제재받는 화웨이니까. 근데 무섭다. 자, 이제 밝은 느낌의 실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촌스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소비자 군에 맞춰서 아주 중후한 느낌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있고, 아주 젊은 느낌의 이런 건 그냥 마이바흐보다 훨씬 실내가 세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뭐 아쉬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자,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중국에서 매장으로 인도되기 시작해서 전시되는 차량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색상도 있고 투톤도 있고. 자, 이제 일단 글자로 쭉 한번 보죠. 화웨이와 마에스트로 첫 번째 자동차 S800이 5월 30일 공식 출시. 그 앞두고 매장으로 전시되던 차입니다. 자, S800 화웨이의 툴링 롱싱 디지털 세시를 기반으로 제작. 548, 20, 15, 그 다음 337. 휠베이스가 요즘은 참 거대해지네요. 3만 넘어도 휠베이스가 대단한데, 이제는 뭐 대형 세단에서는 337. 그래서 이 전장이나 휠베이스나 이건 마이바흐 S클래스를 능가한다. 뒷좌석 중심. 5월 중반 이후로 화웨이는 이 차량이 신차 주문 10,000대를 돌파했다고 보고 있으며 10,000대. 참고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면, 자, 조금 더 보고, 이게 공식 출시하면서 내놓은 공식 이미지입니다. 자, 화웨이와 JAC 모터스가 마에스트로 S800을 중국에 공식 출시했다. 가격은 98,300달러부터 141,000달러입니다. 풀사이즈 고급 세단으로 포지셔닝된 마에스트로 S800은 전장 548, 20, 15, 337. 그래서 마이바흐 S클래스를 능가하고 4인승과 5인승 시트 중 선택이 가능. 자, 가격이 얼마냐? 우리 돈 1억 3,500에서 1억 9,400까지. 자,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투톤 버전입니다. 자, 마에스트로 S800은 수평 4개, 수직 2개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종홍싱한 디자인 언어를 채택했다. 그래서 후면에는 성운을 테마로 한 갤럭시 스크롤이라고 불리는 전폭 테일램프 어셈블리가 장착되어 야간에는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는 효과. 자,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서 유래. 이제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진짜 신기합니다. 자, S800은 순수 전기차와 장거리 주행 전기차 EREV로 출시된다. 순수 전기 모델은 듀얼 모터와 95kW 배터리를 탑재. 중국 기준으로 702km 주행 거리를 제공. 10에서 80%까지 약 12분. OC에다가 한국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550km 가는 차네요. 순수 전기 버전이. 자, 그 다음 주행 연장형 EREV 모델은 전기 모터와 1.5
터보 엔진 및 6시 고속 충전과 800V 아키텍처를 지원, 65kW 배터리를 결합. 여기에서 또 놀랍죠. 한국에서 일반 자동차에서 약간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게 지금 순수 전기차들이 65kW, 70kW거든요. 근데 이 차는 주행 연장형에 지금 65kW짜리 배터리가 달린 거예요. 조금 무섭다 진짜. 자, 그래서 10.5분, 그러니까 6시니까 10.5분이죠. 앞에 순수 전기 모델은 오히려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5C 12분이고, 그래서 10.5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한다. 듀얼 모터 ER-EV는 순수 전기 주행 거리가 400km. 그러면 환산하면 220, 240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만으로 지금 200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전기차죠. 그리고 ER-EV는 배터리 전체에서 풀충에서 그다음 연료까지 최대 주입하면 1333km 간다. 그래서 순수 연비가 0.09L per 100km입니다. 자, 트리플 모터 ER-EV는 순수 전기 모델로 360km, 한 180? 그 정도로 가겠네요. 우리 기준 총 주행 거리는 1200km. 연비는 0.25L per 100km. 자, 여기에서도 중국은 이미 1.5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고 1.5L 대부분이고, 그 다음 2L 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1.5고 그 1.5가 거의 완성도가 최상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다 1.5를 가지고 ER-EV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배터리를 붙여버리는데 그 배터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들은 이건 지금 뭔지 모르지만 LFP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단위에서 산업의 발전을 밀어붙일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배터리 산업이 있고 자동차 산업이 있고, 그 자동차 산업에서 자기들의 유리함, 불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순수 내연기관에서 엔진을 아무리 연구 개발하고 나가봤자 일본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나 걔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미 80년, 100년씩 연구 개발했던 그 회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단순화시켜서 특정 가장 최적화된 엔진을 중심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끝까지 가버리고 1.5L 발전형 엔진에서는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저렴한 배터리를 공급하고 그 배터리의 용량을 바탕으로 이 자동차를 발전시키고, 당연히 그 전기차 배터리 기반으로 거기에 모터까지 있으면서 그 모터와 배터리로 자동차 성능을 최대까지 끌어올려 버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계획을 했고, 그게 이미 완성 단계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ER-EV를 연구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이거예요. 단순히 자동차 회사 하나에서 이게 ER-EV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행 연장형으로 하겠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배터리 산업과 모터 산업과 다른 것들과 다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국가 주도로 밀어붙인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 회사들이 거기에 따라온 거예요. 그 완성품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도 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르노의 그 꼴레오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충격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전기차 같은데? 너무 조용하고 대부분의 주행에서는 그냥 전기차처럼 달리네? 왜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건 중국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화 시켜서, 르노화 시켜서 만든 차죠. 사실상 중심 기반 기술은 다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너무 멀리 가던 자동차인데 시승만 해보면 만족도가 높으니까 판매량이 안 죽잖아요. 원래 같으면 르노 같은 자동차 회사들의 그 판매량이 흐름이 똑같았죠. 딱 초반에 출시되지만 출시되고 나서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상품성으로 현대기아가 잘 대응을 하죠. 서로 쌈 싸먹는 전략으로 이렇게 르노의 신차에 대한 대응을 해버리면서 르노의 판매량이 감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대대적인 할인을 안 하면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래서 판매량이 낮게 유지돼 버리는 게, 그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르노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자동차, 전혀 다른 주행 연장형의 중국 자동차를 가져와서 르노화 시키고 한국에서 팔아버리는데, 문제는 이게
넘사벽의 기술이야. 다음 세대의 기술이거든요. 아직 이건 현대기아가 못 간 기술이에요. EREV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타버린 애들은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야. 전기차 같으면서 연비는 좋은데 만족도가 높으니까 주변에도 추천할 것이고, 자잘한 이제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이미 중국에서 많이 팔렸던 차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더 거대한 중국 시장과 같이 뭔가를 하겠죠. 어떤 문제, 부분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런 걸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잖아. 기본 기술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자, 왜 이런 차들이 막 주행 전체 거리가 막 1000km, 지금 이미 최상급의 주행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은 2300에서 2500km를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전기 완충에 기름을 가득 넣어 놓으면 차가 2500km를 달려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S800은 제로백이 듀얼 모터, 전기가 4.3초, EREV 모델의 경우 자, 트라이 모터가 4.7초, 듀얼 모터가 4.9초. 근데 EREV의 트라이 모터면 도대체 모터를 어떻게 단 거죠? 뒤쪽에 2개 달고 앞쪽에 하나를 다나? 후륜 기반일 테니까. 설마 이게 전륜 기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후륜 기반으로 뒤쪽에 2개 달고 앞에는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달고 이렇게 3개에다가 엔진 해서, 와, 이게 자동차가 얼마나 복잡할까요? 4.7초, 그 다음에 듀얼 모터가 4.9초. 참고로 마이바흐가 4초 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의 마이바흐가. 그래서 성능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자, 100km에서 제동거리는 34.5m. 이게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보통 이 정도면 한 42, 43m를 가야 돼요. 제동거리가. 근데 지금 34.5m면 아마 저게 회생제동과 연결되어서 최대까지 제동을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거기에 34.5m 정도의 제동이 가능하다는 건 타이어도 접지력이 엄청 좋은 거니까 아마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걸 당연하겠지만 끼운 것일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회전 반경이 5.05m예요. 미친 거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회전 반경이 10점대가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 다음 11m대. 그 다음 좀 넓게 도는 애들이 이제 12m로 돕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조향할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어서 배터리 때문에 구조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한 12m대, 11.80, 90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회전 반경이 최대까지 꺾으면 얼마다? 5.5m예요. 5.05m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기술이 그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뒷바퀴 12도까지 후륜 조향이 되니까 최대한 뒷바퀴 조향하고 그냥 마치 제자리 돌듯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스펙들을 쭉 보면 다 최상급, 최고, 최초 뭐 그런 식인 거죠. S800은 21인치 빅 디스크 휠과 20인치 멀티 스포크 휠 2가지, 브렘브의 포피. 자, AI가 AI를 훈련시킨다. 화웨이의 최신 ADS4 지능형 주행 시스템, 4개 라이다 센서와 32개 다른 센서를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360도 인식. 자, 안전에 대해서도 그 이미 테스트한 영상들을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올려요. 위에서 거대한 뭔가를 때를 박아버리고 옆에서 박아버리고 정면에서 박고 거의 안전에서는 당연히 최상급이다. 배터리 보호는 5중, 차체 하부 차폐 및 열폭주 방지 기술을 포함하여 포괄적. 화웨이와 CATL은 해당 배터리 설계가 중국 안전기준 충족. 근데 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참,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술 회사들이 특이한 게 서로 같이 연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애들 기술, 배터리, 그 다음, 이런 애들이 서로 연합을 엄청 많이 해요. 뭐랄까. 얘들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울 때는 굉장히 다른 기업을 거의 망할 때까지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서 같이 할 때는 엄청 같이 하네요. 이게 신기한, 그 위에 국가 지도부가 그걸 시키는 건지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할 때는 엄청 같이 한다.
자, 여기에서 자, 기본 사양으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그 다음 CDC 어댑티브 댐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급 차에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최상급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의 최상급의 자동차들, 세단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기본 탑재. 이게 안 되면 최상급의 세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좀 덜 노티나는 느낌으로 흰색 시트에 저 컬러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촌스럽지 않죠. 오히려 매우 세련됐죠. 5.4니까 공간도 엄청나고 중간에 저 모니터 내려오는 그 부분 보이죠? 바에 B필러에. 와. 뒷좌석 승계는 20방향 전동 시트, 전동 조절, 최대 148도 리클라이닝. 우리가 180도를 눕는다라고 할 때 사실상 거의 리클라이닝 시트 편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멀티포인트 마사지, 통풍, 열선, 무중력 시트. 자, 이렇게 5.4 정도가 돼야지 이 정도까지 시트를 만들 수 있고 다리 펴고 아주 편하게 누울 수 있는데 이렇게 5.4 넘게 만들어버리면 차가 크고 무거우니까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연비가 말도 안 되게 미친 상태에다가 그렇게 크고 무거우면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져요. 짧아지는 상태에서 연료 탱크를 크게 해야 되고 연료 탱크가 크면 당연히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공간적으로 부족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긋나 있는데 대형 세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대형 세단에서 뭔가는 많이 포기를 해야죠. 결국은 연비를 포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얘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기술이 있으니까. 순수 전기 아니면 ER-EV로 만들어 버리면서 연비는 극단적으로 좋고 한 번 주행에 1000km 이상도 갈 수 있는 형태인데 공간도 5.4 이상으로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음 기술인 거예요. 지금의 내연기관을 쥐어짜고 끝까지 가서 대형 세단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다음 영역으로 얘들은 이미 간 거예요. 자, 조명은 지능형 추적, 조명과 제스처, 디밍을 지원하는 뒷좌석 시스템을 제어. 네. 상단에 저 롤스로이스처럼 이것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445리터. 의외로 트렁크는 좀 작네요. 이것까지 많을 수는 없겠죠. 자, S800은 스피커를 보시면 43개의 스피커. 진짜 말이 되나?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자동차가 얼마나 복잡할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복잡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 자동차들이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의 자체 워치 아니면 스마트폰 이것과 연동해서 더 많은 기술을 연결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에 따른 첫 번째 인도가 599대 6월 26일에 인도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 대량 인도는 8월 중순. 그래서 5월 중반부터 사전계약 그제까지 공식 출시하기 전까지 계약받은 게 이미 10,000대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10,000대가 진짜냐라고 하면 모르겠죠. 실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차피 그게 밝혀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런 걸 뻥카를 심하게 안 날립니다. 우리가 니오나 리오토나 샤오미나 이런 애들 다 보잖아요. 실제 인도량이 샤오미가 어마어마하게 인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게 몇 달 뒤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뻥카를 별로 안 날려요. 참고로 우리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집계가 한 달 단위로 나오잖아요. 중국은 자동차 판매 집계가 주 단위로 나와요. 주 단위로 몇 대를 팔았고 당연히 거기에서 보험 등록이 몇 대가 됐고 보험 등록 바탕으로 차 판매량이 탁탁 통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속여봤자 어차피 이게 한 몇 주 지나면 다 탄로가 나요. 그래서 공식 인도부터 시작해서 바로 탄로가 나기 때문에 중국은 뻥카를 못 칩니다. 한국은 뻥카를 많이 치죠.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 기술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야 너는 친중이냐라고 하겠지만 자 여러분이나 저는 공돌이고 공돌이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돌이면 철저하게 기술 기반이에요.
앞서가는 기술, 새로운 기술 자체에 그냥 쾌락을 느끼는 기술 기반. 네. 이공계 출신으로서. 자, 그러면 이런 최신 가장 앞서 있는 기존의 시장에서 지배력이 압도적인 그들을 뛰어넘는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그 개발자들의 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공돌이의 입장에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이 이 정도를 만들기 위한 개발자들의 그 노력에 대한 그 최고에 있었던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하고 네,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라는 그냥 그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네. 아니,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열린 관점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노력해서 이걸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노력이 아닌 얘들을 뭐 욕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쟤들이 달려가는 속도는 더 빠른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의 기술을 우쭈쭈 한국 거니까 무조건 중국보다 좋아 우쭈쭈 해봤자 그게 6개월 1년 지나면 더 벌어진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게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가다가 멈추는 전기차를 아직도 네, 대대적으로 판매 중지도 하지 않고 계속 팔아제끼는 한국의 자동차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소름이 끼치잖아요. 저걸 왜 계속 팔 수 있지? 저걸 왜 정부는 판매 중지를 하지 않지? 저걸 왜 소비자들은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국의 전기차 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소름이 끼쳐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집단 환각에 취해 있길래 저 가다가 멈추는 자동차를 가다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소비자들은 사고 정부는 왜 그걸 판매 멈추지 않고 기업은 왜 그 가는 자동차 가다가 멈추는 자동차를 당당하게 팔아 제끼는 걸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자동차는 중국에서는 애초에 팔지를 못해요. 왜? 미친 듯이 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이 차 가다가 설 수 있어요. 그거 몇 프로 안 돼요? 1%, 2%, 3%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가다가 멈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를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팔면 안 되는 자동차를 지금 당당하게 팔아 제끼고 있는 한국이 이상한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네, 말도 안 되는 자동차를 계속 팔아 제끼는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쭈쭈하고 아우 중국은 아직 멀었어. 중국에는 그런 차 못 팔아요. 그렇게 가다가 멈추는 게 당연하게 정상이 계속 나오는 그런 차는 애초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다가 멈추는 걸. 슬프죠. 어쩌겠습니까. 자, S800 대단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사실 중국이 고급으로 가면 가장 최상위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을 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는구나. 오히려 이게 명품백이면 어려워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통은 중국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품질을 만들더라도 그 브랜드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술이 포함된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기술만 넘어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차가 나오기 전에 뭘 했냐면 차는 이미 개발이 다 됐고 이제 완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마이바흐 가지고 비교 시험을 엄청 많이 해요. 영상들을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비교 시험 다 하고 뭐 컵잔 물잔 올려놓고 흔들리는 거 뭐 아니면 회피 기동이나 그런 것들 영상을 대놓고 최상급의 마이바흐와 적극적으로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 우리가 신생 브랜드이지만 기술적으로 우리는 넘어섰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기술의 경쟁이겠죠.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멀지 않아서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네. 가다가 멈추는 자동차를 아무런 문제 없이 팔아제끼는 자동차, 그 다음 그걸 판매 중지시키지 않는 정부, 그걸 생각 없이 사주는 소비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씁쓸했습니다. 감사합니다.